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오늘로 꼭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총선 후보 선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심판론과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론, 여야의 프레이밍 경쟁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는지 발언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네.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이었습니다. 자, 장관님께서도 오늘 이제 보셨을 텐데 예, 이재명 예. 대표의 메시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그 무능한 그 정치에 대한 현실 진단이 굉장히 냉철하고 정확하게 분석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평화,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가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좀 그 장관님께서 가장 좀 눈여겨 보신 부분, 이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었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예, 어떤 아까 부분일까요?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그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번 총선이 민주당의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목표는 제1당 최대 151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의석까지는 목표로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광주 전남이 민주당의 뭐 텃밭이라고 하긴 하지만 장관님께서는 이제 요즘 시민들 만나면서 느끼는 민심도 좀 그러한지 아니면 조금 위기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제 현 정부 실정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신 것 같고요. 그 국민의 고단한 삶을 정치가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을 하고 있다. 그 시민들이 이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좀 분발을 해서 뭔가 제대로 싸울 때는 싸우고 또 개혁도 좀 하고 대안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민주당이 좀 이럴 때일수록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4대 위기로 민생과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이렇게 꼽았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이제 저출생과 관련해서 출생 기본소득을 해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보셨을 텐데 이 예. 뭐 정책에 대해 좀 아주 뭐 일각에서는 과감하다라고 지금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책. 그 정말 그 저출생의 문제는 우리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죠. 합계 출산율이 0.7 또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정말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역대 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지표는 더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접근해왔던 것과는 아주 그 완전히 다르게 패러다임도 바꾸고 정말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 기본소득의 개념을 그 제시하시고 또 출생부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그 내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본적인 입장에는 저는 좀 동의를 합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재원이 뒷받침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과거에 무상 교육을 처음에 실시할 때도
과연 이게 되겠는가 했는데 실현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복지 정책이나 또 저출생 정책도 이 보편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총선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비례대표제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여전히 입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 절반 가까운 80여 명이 현재 준연동형을 유지하자 이렇게 또 촉구를 하기도 했고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 회계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인제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병립형 선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이제 절충안 안으로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라든가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과정 뭐 여러 가지 이 고려가 많겠죠. 그래서 팽팽하게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뭐 하나를 딱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 정치의 발전 방향 그걸 잣대로 삼고 가능한 한 좀 빨리 방침의 결정이 돼야 어떤 총선의 불확실성도 없어지고 준비하는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이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2월 5 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후보자들의 면접은 모레입니다. 2월 2일 하루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동남갑 선거구 출마 예비 후보이신데 면접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뭐 제 인생에 시험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시험을 봐야 되네요. 긴장되는 건 사실이고 또 뭐 그렇지만은 면접 시간이 10분 남짓되기 때문에 좀 더 컴팩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민주당의 원칙과 심사 방침에 준해서 나름대로 이제 성실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왜 제가 민주당에 필요하고 광주에 필요한 국회의원 후보인지 이걸 어필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동남갑 선거구는 이미 지난해 연말 또 올해 연초에 지역의 언론사들이 이제 여러 곳이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해 봤지만 이게 현역 의원 또 그러면 중량급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광주지대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이번 민주당 경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계신 느낌이실 텐데요.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많이 준비해 나가고 예, 계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동남갑 지역에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만큼 광주 동남갑에 풀어야 될 숙제도 많다. 이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러기 싶고요. 저로서는 다른 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 시민들만 보고 저의 진정성과 어떤 정치적인 포부, 비전, 어떤 정책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진솔하게 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치 인제 선거가 가까워 오다가 보니까 과열되다가 보니까 요즘 좀 안 좋은 네거티브 비방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좀 이 동남갑 선거구라도 비방이 없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 선거를 한번 협약을 해 보자. 후보들 간에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후보 면접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후보 면접과 함께 이번 주 중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는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역 의원에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바뀐 경선 룰에 따라서 하위 평가자의 감점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이전의 총선에 비해서 이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이 더 커졌다 이건데 당연히 경선에도 더 영향이 음.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선하기 전에 탈당 행렬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3지대 움직임도 많은 데다가 여기 하위 통보 받아버리면 감점이 크니까 이거 애매하게 가서 떨어질 바에는 '다른 데 가서 도전해 보자.' 이런 좀 예예. 탈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공관위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은 하위 10%에 대해서는 자기 얻은 득표의 30% 감점이 있고 또 20%까지는 20% 감점이 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인제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는 거의 컷오프에 준하는 효과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해당된다는 그 30여 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의 개인의 행보에 대해서 저도 같은 경쟁 후보로 있는 상태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 효과는 분명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현역 의원이 됐든 또 현역 의원이 아닌 경쟁자도 컷오프 과정에서 만약에 자기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어 그 선정된 후보를 위해서 전 전력을 다해서 같이 협력하는 민주당의 원팀으로 경선 과정도 아름답게, 그 결과도 우리가 좀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협력하는 모습 또 원팀의 모습 민주당의 간판으로 이렇게 원팀의 모습을 갖춰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은 원칙과 상식 의원 3명 등 비명계 인사들이 탈당을 하고 난 뒤에도 개파 갈등이 여전히 개파 갈등에 대한 소리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 대 비명 이제 이런 구도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친명 대 친문 이런 구도가 짜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간의 갈등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갈등들을 보면 좀 착잡한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정치인이 자기 생각이나 소신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런 거를 대립 구도로 좀 언론에서 너무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다만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2번씩이나 했고, 또 현재 이제 민주당원의 자격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두 분의 설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서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권, 여기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를 상대로 그 싸움을 벌여야 될 판에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민주당이 원팀으로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3지대 신당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의 발걸음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가 광주에 왔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고 또 광주 시민들을 만나서 골목길 인사, 퇴근길 인사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서진 정책이라 그래서 호남에 대한 애정 또 공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년이었죠.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바람이 일었던 호남 지역 이번에는 또 제3지대 바람이 불까 이런 또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관심 안 가지실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좀 예측을 해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여러 가지 정당도 존재하는 게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가치나 이념, 어떤 정책의 차이의 다양성이어야지, 이게 어떤 정략적으로 어떤 이득을 따져서 계산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신당 그런 논의가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탈당을 하고 복당을 하고 또 창당을 하고 연대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성은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신당의 호남에서의 영향력은 제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직접 느껴보는 제 체감으로는 그렇게 지역구 의원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비례대표제에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큰 영향은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과 같은 그런 돌풍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국민의당 20대 총선과 같은 그런 제3 세력의 돌풍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제3지대 보면요. 지금 이준석, 양향자의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갈래가 있고 또 이낙연, 또 민주당 탈당파가 함께하고 있는 같이 개혁미래당 세력 이렇게 좀 크게 두 갈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텐트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중텐트가 이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학적 결합이 좀 어려울 거다.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분석도 좀 많이 있고요. 제3지대도 역시 양당 결국에는 이 제3지대 이 중텐트 두 개가 합쳐서 빅텐트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 여기도 이제 따로따로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전에 분석이나 예측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자꾸 이제 텐트 이야기하는데 캠핑이 유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치의 정당의 정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려면은 기본적인 신념이나 철학,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인 야합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당도 두 갈래가 있잖아요. 보수에 기반을 둔 신당이 있고 혁신에 기반을 둔 신당이 있고. 근데 이분들이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정책 또 지지 기반 이런 것도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야합을 하기 위한 그런 거면은 일시적인 현상이 뭐 생길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주도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해관계 이런 걸 따지면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또 제3지대 세력 중에서도 우리 호남 지역에서 특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당초 처음에 이제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에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출마 여지를 남겼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을 한다 이제 또 뭐 당의 확장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라도 "그럼 출마를 한다면 어디에 갈 것이냐? 결국에는 정치적 기반인 광주 전남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까지 쭉쭉쭉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또 출마 여부, 지역에서의 출마 여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개혁미래당 여기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좀 시민들을 만나고 느껴보는 제가 체감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설령 출마를 하시더라도 광주나 호남 지역에서 어떤 지역구의 의석을 얻기까지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비례대표 획득을 위한 뭐 거기에 좀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주와 호남의 민심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실제로 출마를 하는 것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출마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그래서 뭐 그걸 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 한 명을 뽑는 그런 선거구는 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예. 네. 자, 정부 여당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천 관련 행보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봉합인지 아니면 뭐 이게 화해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수습이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비대위원장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특히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구라고 하는 곳에 공천 후보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일련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또 뭐 이제 공천하는 것들 보시면서 위기감이 좀 드시는지 아니면 뭐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공천의 혁신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일단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천을 하는 방법이 혁신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공정하고. 그다음에 추천된 인물들이 그만큼 혁신적이냐, 또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텐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소위 그 민주당 강세 지역에 자객 공천처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조건에 맞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일단 뭐 흔히 말하는 뭐 자객공천 뭐 그러니까 뭐 민주당 강세 지역구에 특정 음. 후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 그러니까 그 추천된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풀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냐. 그다음에 공천하는 그 과정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여당의 이번 총선 선거 전략이 어떤 걸까라고 보면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 민주당의 주류 세력에 대해서 운동권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건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청산해야 할 것은 검사 독재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운동권 청산.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이 주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 운동권 심판론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이 정부 1년 8 개월 동안 뭐를 잘하고 뭐를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오히려 이제 프레임을 바꿔 가지고 오히려 이념을 앞세우고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우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그 범한 그 실정을 이렇게 은폐하고 가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뭐 적절하게 지적을 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카르텔이라든지 청산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 검사 독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의 결함과 문제부터 이렇게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에 한 곳이죠.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해서 눈길을 또 끌었는데요.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그동안 당정 간 활발한 협의가 이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9일에는 관련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 출신이시니까 역시 네. 이제 이 문제도 좀 더 관심 깊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 철도 지하 문제 그 자체만 놓고 봐서는 제가 국토부 장관 할 때도 그 이전에 기재부나 그 국무정실장을 할 때도 많이 제기가 됐던 그런 과제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까지 안 됐던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결국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진행이 잘 안 됐던 건데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괜찮은 정책 같은데 이게 공교롭게 오늘 수원에 가서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은 5개 선거구가 다 민주당이 그 지금 현재 현역으로 계시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세 그런 지역인데 갑자기 이 문제를 새로운 것처럼 들고 나오는 거는 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정책 자체가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도심에 있다가 보면은 철도가 지역을 이렇게 갈라놓기도 하고 그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에 어떤 복합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재원을 충당하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도 그때 제기된 사업들의 사업비만 45 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그 이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분석을 해 보고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느꼈던 거는 우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써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토의 어떤 그 개발이나 발전 이런 것들도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방 소멸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 지역에 대한 그 투자를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좀 더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뭐 이제 총선 앞두고 이 문제를 넘어갈 수가 또 없는 게 하나 있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최근에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 또 명품백 수수 논란 외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도 사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이게 뭐
특검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또 잊혀진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사실 큰 문제였죠. 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선언 또 갑자기 해버렸고 그러다가 또 사업도 이제 수사도 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인데 사실상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음.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임 국토부 장관이시니까 이 문제도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뭐 세 가지 제시해 주신 거 뭐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정부 방침이 결정이 돼서 그 1조 7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을 5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사업을 그 갑자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그 의혹의 내용을 밝히면 되는데 갑자기 주무부처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 그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하루빨리 이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 그 장관이 그 이런 국책 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도이치모터스 그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이해 충돌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게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연루된 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 보수 진보를 떠나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부 가족과 그 측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수사나 조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명품 백에 대한 그런 논란들도 아니 사실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어떤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균형 잡히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잡듯이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뭐 그 수백 번이 넘게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권력이 좀 더 법 앞에 평등하고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형평과 균형을 가지는 그런 공권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는 4월 10일은 우리나라의 무너져가는 비전을 새로 세우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의 그 투표권을 성실히 그 행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또 구성원 하나하나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영욱 전 장관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고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국가가 159명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 이게 나라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 초대석 대통령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엄청 강한 어조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페이스북에 인면수심이라는 아주 센 표현까지 쓰셨던데 일단 총론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면 네.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렵게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손쉽게
거부권을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권 임기 시작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 왔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참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네.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벌어진 159명의 희생을 만들어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우리 국가가 그리고 공동체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이 특별법이고요. 사실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통령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심기에 맞지 않는다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지만 과연 이 김건희 여사의 보호에는 그렇게 진심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일전도 불사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이런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호소는 외면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 참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쭉 말씀을 하시는데 뭐 대통령 거부권이 뭐 대통령 기분이나 뭐 심기에 따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부 한덕수 총리가 밝힌 거 보면은 이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해당 법안을 직접 심사했던 사람으로서 네.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덕수 총리가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두 번째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네.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동행명령,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네. 동행명령할 수 있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불출석도 네.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기 당연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 세월호 특조위라거나 아니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도 동행명령 조항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네. 점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특조위는 말 그대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아니에요. 검사에게 기존의 사법 시스템과 똑같이 검사가 그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서 네.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건 저는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동행 명령은 기존에 뭐 세월호 특조위나 사회적 참사 조사위 이런 데서도 이미 있었던 건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만 문제를 삼고 있다 뭐 그런 거고, 영장 청구 의뢰는 검사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가 청구를 하는 거여서 뭐 헌법상 검사 영장 청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반헌법적이라고 지금 이렇게 뭐 일종의 억지를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판단했을 때 영장 발부의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청구를 해도 발부는 또 법원이 어차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 어제 그 발표하는 거 보면서 이 말이 제일 그 눈에 들어오던데, 참사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참사 아픔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뭐 이렇게도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참사 아픔을 누가 정쟁으로 삼고 있나요? 저는 네.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야당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려고 한다면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네. 거기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성실하게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 설명했었다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 무조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이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나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네. 그리고 최대한 이것을 합의로 통과시켜 보려고 국회의장 중재안보다도 더 사실 나아간 내용들을 이 안에
포함시켜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네.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의장 중재안도 수용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것도 일부 수용을 해서 보니까는 뭐 특조위 출범 자체를 총선 이후에 하도록 하고 특검도 뭐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조사위원도 유족들이 추천하는 거는 뭐 안 받고 그냥 정치권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라고 후퇴를 우려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인 척 꾸미기에만 급급하다. 대통령이길 포기한 대통령, 뭐 인면수심 이런 단어까지 쓰셨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뭐 인면수심 이건 좀 뭐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나 반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누가 누구한테 너무한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또다시 배보상 문제를 들고 나와서 네. 마치 유가족들의 어떤 요구가 돈 때문에 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에 어떤 비수처럼 꽂혔던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분들이 최근에 오체투지를 계속 하고 네. 계신데요. 삭발도 하셨고 오체투지를 이추위에 하면서 털모자가 까맣게 먼지에 이렇게 까맣게 물들어 있는 사진을 참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땀이 흥건하게 흐르고 또 이마가 까맣게 물들 정도로 길바닥에서 그 매연을 마시면서 그리고 바닥에 있는 먼지를 마시면서 수백 번의 절을 하고 바닥에 몸을 붙이면서 자식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왜 단 한 번도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유가족들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만나지 않는가. 저는 이 표현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지만 이 나라가 유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지나치다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경찰에서 어쨌든 수사도 했고 뭐 기소할 사람들 기소하고 했는데 더 수사하거나 더 진상 규명을 할 게 남아 있기는 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라고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의 과정이요. 네. 누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네.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 참사의 전반적인 과정과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수사의 목적 자체는 참사의 전반적인 진상을 규명하고 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잘 대비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이 진상규명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사도 당일에 술 먹고 잠들어서 굉장히 늦게서야 그 참사 사실을 파악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수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것인지를 유가족들은 되묻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각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때처럼 뭐 지겹다, 고만 울고 먹어라, 뭐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 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뭐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네. 사실 네. 제가 그런 분들한테까지 뭐 더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저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유가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유가족들도 일상이 있고 생업이 있고 회복해야 할 아픔이 있는 분들입니다. 진상규명의 과정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 뭐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방해하더라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라 수단이 있나요 지금? 네, 다시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저는 총선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해서 사실은 거부권을 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재의결을 하려면은
뭐 야당표 무소속 성향 야당까지 다 합쳐도 국민의힘에서 17개, 18개가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법을 갖다가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거 하면 나라 두 쪽으로 갈라진다, 분열된다. 뭐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언론에 이탈표가 나올까요? 총선 공천을 앞두고? 글쎄요, 그것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뭐 재의결 표결하면 반드시 통과된다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그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약속을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의원님 얘기 좀 해보면은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뿐인 1인 의원 정당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페이스북에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주 솔직히 제21대 국회가 너무 외로웠다라고 적으셨던데 뭐가 그렇게 외로우셨던 건가요? 네, 저는 뭐라도 좀 진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면서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했고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그 퇴행을 급급하게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마치기 전에 최소한 표결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을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고 네. 그런 개혁 과제들을 힘을 모아 추진해 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이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알 수 없는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주도권의 문제일 텐데요. 네. 그런 이유로 모두가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데에도 한 달,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처음 이야기가 나온 네. 이후로도. 그런 것들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진전시켜 보려는 그 노력들이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저의 목소리가 네. 참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뭘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큰 집에 들어가면 쉽지 않나요? 가령 뭐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도모를 한다든가 안에서 뭐 그런 거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정당은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당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상의 것이라고 해석하기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연대할 건 연대하고 연합할 건 연합하고 힘을 모을 건 힘을 모으면서도 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소득당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의정활동과 정치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뭐 한 석이 됐든 두 석이 됐든 10석이 됐든 원내 정당을 유지를 하려면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4년 동안 네. 기본소득당의 의정활동이 많은 국민들께 가서 닿을 수 있었고 기본소득당이 믿고 가야 하는 건 바로 그 국민들의 진심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선거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선거 제도에 따라서 기본소득당의 어떤 원내 재진입 문제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선거제도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각 정당들의 의석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제3지대 빅텐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빅텐트 안으로 들어가실 생각도 그럼 지금 없으신 건가요? 글쎄요, 저는 지금의 제3지대 빅텐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고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반윤에 있어서는 어떤 목소리를 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들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그리고 여성들도 군대에 군복무를 해야지만 뭐 소방이나 경찰 같은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제안들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그런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제3지대에 기본소득당이 함께할 수는 없다.
라는 점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그럼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심판해 주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독자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3지대에서의 어떤 빅텐트 논의는 누가 만나면 뭐 몇 %가 된다 이런 방식의 어떤 이합집산 그리고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져나가는 방식으로는 국민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합집산, 이해득실 논의하는 자리는 안 끼겠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지금의 제3지대 논의에 어떤 이렇게 네. 민주당의 오른쪽과 국민의힘의 왼쪽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제3지대 논의에 함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그 뭐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뭐 이준석 개혁 볼수록 가관이다 이렇게 뭐 냉소도 하셨던데 근데 이게 뭐 갈라치기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엔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거 어그로는 잘 끄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편을 확실하게 챙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자기 편 잘 챙기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정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논투의 장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방식이 개혁의 탈을 쓴 갈라치기이고 개혁의 탈을 쓴 갈라치기와 개혁은 정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정치에는 미래도 비전도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국민들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지, 사회 통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 4년 계시면서 뭘 나아지게 하는 거는 뭐 잘 못하고 뒤로 윤석열 정권 파행, 뭐 퇴행, 뒤로 가는 거 막기에도 급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반윤 깃발 들고 나온 이준석 대표 당도 뭔가 나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그 반윤이라는 것 너머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의 탈을 쓴 갈라치기와 개혁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개혁의 방향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극적이지 않고 어그로를 끌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효과, 내 편을 확실히 챙기는 그런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끝내 승자가 역사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늘 대한민국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왔던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과 용해인은 그 국민들의 힘을 믿고 작지만 강한 정당 그리고 선명한 개혁정당으로서의 길을 가겠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을 캡사이신당 뭐 이렇게 비꼬던데 약간 뭔가 기본소득당도 이렇게 뭐를 끌어들려면 뭔가 좀 약간 자극적인 요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말장난하는 정치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혹은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의원님 활동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